그 인문학의 학문 행위는 텍스트를 깊이 그리고 많이 읽는 것이 그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통적인 인문학에서 텍스트를 다루는 방법은 텍스트를 깊이 읽고 또 깊이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 이런 분야에서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해서 이 텍스트를 다루는 새로운 기법들이 하루가 다르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법들은 대규모 텍스트를 매우 빠른 속도로 처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인간이 수작업이나 직관적인 관찰을 통해서는 포착하기 어려운 그런 패턴이나 특징들을 포착하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법들을 잘 알고 있으면 이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들이 더 넓게 열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기법들이 전통적인 인문학의 텍스트 연구 방법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만, 우리 인문학자들의 연장통 안에 전통적인 연장과 새로운 연장이 함께 들어있고 이거를 상호 보완적으로 잘 이용한다면 더 다양한 또 재미있는 연구가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텍스트 마이닝, 다별량 통계 분석, 기계학습 기법 이런 거를 문학을 비롯한 텍스트 데이터에 적용한 분석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 어떤 연구 사례는 제가 그 텍스트 내용, 도메인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는 사례도 있고요. 제가 그 내용이나 도메인을 그렇게 잘 알지 못하는 사례도 있고요. 비교적 그 분석 결과가 만족스럽게 잘 나온 경우도 있고, 또 별로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는데, 그런 다양한 경우들을 보면서 분석이 잘 된 경우에는 왜 잘 됐는지, 잘 안 된 경우에는 왜 잘 안 됐는지도 한번 반성적으로 돌아보면서 이런 개량적인 텍스트 분석 방법론을 우리 앞으로 인문학에서 어떻게 더 널리 잘 활용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소개해드릴 사례 연구는 6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국어사 자료의 연대 추정입니다. 저는 언어학자로서 우리 한국어를 연구하고 있고, 또 한국어가 고대로부터 중세, 현대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도 저의 연구 대상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어를 역사적으로 연구할 때 주로 옛날 한국어 자료는 주로 글로 쓰여진 문헌 자료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옛날의 텍스트 중에는 언제 만들어졌는지 연대가 분명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목판본이나 활자본으로 간행된 책들은 대개 책 끝에 간기라고 해서 언제 출간되었는지 기록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간행된 자료는 연대를 비교적 잘 알 수 있지만 필사본 자료, 손으로 쓴 그런 자료들은 그런 연대를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적으로는 간행본보다 필사본이 훨씬 더 많습니다. 따라서 이 필사본 자료의 연대를 대략이라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면 우리 한국어의 역사를 연구할 때 상당히 더 훨씬 많은 자료를 확보할 수 있고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어의 역사를 연구하는 언어학자들은 그런 옛날 자료를 보고서 연대를 어떻게 추정하느냐 하면 그 글 텍스트에 나타난 언어 현상의 특징을 보고서 연대를 추정합니다. 예컨대 우리 한국 역사에서 디귿이 지읒으로 바뀌는 국외음화가 17, 18세기에 남부방언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는데, 어떤 자료가 예를 들어 남부 지역에서 간행되었는데 국외음화가 나타나 있다 그러면 이 자료는 최소한 17세기 이후의 자료겠구나,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쓰여진 텍스트의 언어적인 피처를 여러 가지 단서를 찾아서 그로부터 연대를 추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떤 데이터로부터 피처나 패턴을 찾아내는 것은 요즘 인간보다 인공지능이 더 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옛날 텍스트의 그런 시대 추정의 단서가 되는 피처를 인공지능 기법을 이용해서 한번 찾아보고 추정을 해 봤을 때 어느 정도 정확하게 추정을 하는지 한번 실험을 해 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각각의 데이터 길이가 너무 짧으면 그 안에 그런 시대 추정의 단서가 되는 특징이 별로 담기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각각 하나하나의 언어 자료의 길이를 너무 길게 하면 전체 데이터 개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최근에 기계학습, 딥러닝 이런 기법을 이용하려면 데이터 개수가 상당히 많아야 되기 때문에 각각의 자료의 길이를 얼마나 길게 할 거냐 짧게 할 거냐에 따라서 트레이드 오프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로 실험을 해본 결과 하나의 샘플을 길이를 300자로 해서 했더니 샘플 수가 약 5만 개 가까이 나왔는데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실험을 했을 때 가장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이라고) 하는 인공신경망 모델을 만들어서 이 300자로 이루어진 약 5만 개의 샘플을 여기다 집어넣고 이 5만 개의 샘플은 연대가 확실하게 알려진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연대를 가급적 정확하게 추정하도록 이 신경망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2000 에폭 정도 이렇게 훈련을 시켰더니 평균 오차가 약 22년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 국어사의 전문가들도 이 정도로 정밀하게 추정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옛날 텍스트를 보고서 뭐 18세기 후반이다, 19세기 전반이다 정도로 한 반세기 정도로 추정은 가능하지만 그보다 더 좁혀서 이렇게 20년 정도로 정밀도로 추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이 신경망 훈련을 통해서 이 정도의 정확도를 얻은 것은 그래도 상당히 좋은 성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신경망이 어떤 판단을 내렸을 때 그 인풋 데이터의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해서 좋은 단서가 됐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나타낸 것을 히트맵이라고 하는데 뭐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 아프리카 코끼리라는 거를 알아내는데 저 파란 하늘이나 녹색 풀밭은 별 도움이 안 되고요. 또 몸통 부분도 이게 하마인지 코뿔소인지 코끼리인지 구별이 잘 안 될 것이고 이 코 부분이 이게 아프리카 코끼리라고 판단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서 좀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이 신경망이 이 사진을 코끼리로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공헌을 한 부분인데 제가 집어넣은 5만 개의 언어 샘플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어느 부분이 신경망 판단에 도움을 주었는지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글이 창제된 직후 가장 한글 창제 이후의 초기 자료인 를 가지고서 이 히트맵을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반치음이나 비읍 순경음, 뭐 비읍 시옷 기역 같은 각자 병서 등등 우리 국어사 전문가들도 15세기 언어의 특징, 표기법의 특징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피처들을 신경망이 뽑아내서 주목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이 신경망이 스스로 이 15세기 언어의 특징을 스스로 찾아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언어는 시퀀스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는 이 CNN보다는 RNN,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가 더 적당합니다. 그래서 이 RNN을 가지고 훈련을 시켰더니 평균 오차가 10년 정도로 아까 22년에서 더 절반 정도로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인간 전문가가 따라가기 힘든 상당히 정확한 추정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15세기 자료에 대해서 지금 실제 연대와 추정 연대를 대비해 놨습니다만 대체로는 상당히 정확한 예측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많은 필사본 자료가 소장되어 있고 이 장서각 한국학중앙연구원에 계신 이 분야 연구자들은 이 자료들의 연대에 대해서 오랜 기간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방법론, 문헌학적 방법,
또 텍스트 안에 내용 걸 검토를 통해서 나름대로 연구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저는 그 연구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문외한인데 이 장서각 자료를 이 신경망에 집어넣어서 신경망이 연대를 어떻게 추정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한국학중앙연구원에 가서 발표를 했더니 이쪽 전문가들이 깜짝 놀라면서 한 10개 중에 8개는 자기들이 추정한 것과 거의 일치한다. 근데 10개 중에 2개 정도는 약간 오차가 꽤 큰데 근데 그 오차가 큰 거는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어떤 거는 완전한 문장이 아니고 그냥 물목이라고 해서 어떤 의식, 세레모니를 치렀을 때 거기 소요된 물자들의 그냥 단순한 명사들만 나열한 목록. 이런 거는 온전한 문장에 비해서 언어적인 정보가 적기 때문에 아마 오차가 크게 나온 것 같다. 또 어떤 한 자료는 거기에 국외음화라든지 아까 그런 언어적인 특징은 상당히 보수적이지만 그 자료에 언급된 역사적 사건을 고려했을 때 이 자료가 상한선이 몇 년 이상으로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고 그 이후 자료다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밝혀낸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신경망은 그런 역사적 사건에 대한 지식은 없기 때문에 순전히 언어적인 특징을 바탕으로 실제 연대보다 좀 옛날로 추정을 한 것인데 장서각 전문가들은 그것도 신경망의 추정이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딥러닝을 이용한 국어사 자료 연대 추정 실험은 비교적 성공적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문장 벡터를 이용한 동영어 구분인데요. 이 기계학습으로 언어를 처리하려면 이거를 수치들의 벡터로 변환을 해야 되는데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TF, IDF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텍스트 자료가 있으면 이거를 빈도, 각각의 문서에 각각의 단어가 출현한 빈도를 표시한 행렬을 만들 수 있고 이거를 TF, IDF로 해서 너무 일반적으로 모든 문서에 나타나는 단어들은 좀 애누리를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 각각의 가로줄은 문서 벡터라고 할 수 있고 세로줄은 단어 벡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거는 너무 좀 0이 많은 시소 벡터인데 이거를 좀 더 덴스하게 만들어주는 기법들이 있습니다. 워드2백 같은 게 대표적인 예인데요. 그래서 이런 기법을 사용해서 언어 요소를 벡터화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단어만 벡터화하는 게 아니라 단어들로 이루어진 문장, 문서도 벡터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문 자료를 가지고 벡터화한 결과를 보시는데 오른쪽에 동서남북, 그 아래 강수, 흐를 유자 이런 것들이 모여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가 직관적으로 의미상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한자들이 서로 가까이 나타나고 있고 이 단어들의 의미, 한자들의 의미를 이 벡터들이 비교적 잘 학습을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1200만 어절 한국어 데이터 가지고 한 건데 여자, 남자, 딸, 아들, 어머니, 아버지, 아내, 남편 4개의 단어쌍, 8개의 단어들 중에 여성은 위쪽에, 남성은 아래쪽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 이 남성과 여성 짝이 되는 단어를 이은 선들이 상당히 평행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역시 상당히 품질 좋은 벡터가 만들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해본 실험은 동형어를 구별하는 것인데요. 다리 그러면 이게 레그란 뜻도 있고 브리지란 뜻도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인공지능과 인간이 대화할 때 인간이 사용한 단어 중에 이런 동음이어들이 꽤 있을 텐데 인공지능이 이거를 잘 알아서 구별을 해서 인간의 말을 잘 알아들어야 기계와 인간 간의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럼 기계는 이런 동형어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이렇게 벡터화해서 구별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한 258개의 동형어 명사를 가지고 벡터화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경우에 고맙다라는 뜻의 감사, 뭐 국정감사 같은 감사, 뭐 조선시대 관찰서라는 의미의 감사가 3가지 색깔로 비교적 잘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계는, 인공지능은 이렇게 감사가 출현한 문장들을 벡터화해서 이 셋 중에 어떤 감사겠구나라고 이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항상 이렇게 잘 되는 것은 아니고 이건 가장인데요. 한 집안에 우두머리도 있고 거짓으로 꾸민다는 가장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2가지가 막 섞여 있어서 기계가 이 경우에는 구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언어학자로서 여기에 언어학적인 지식을 추가하면 뭔가 벡터화가 더 잘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문장을 이렇게 구문 분석을 통해서 통사 구조를 알아낸 다음에 그 타겟 단어와 통사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단어들만 뽑아서 벡터화를 시켰습니다.
예, 그렇게 했더니 아까 가장도 두 가지 가장이 아까에 비해서 훨씬 더 명확하게 잘 구별이 됐고요.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258개의 동영어 명사가 모두 다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이 제가 말한 그런 구문 분석을 통해서 벡터화를 했더니 공용어가 구별이 더 잘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문장 벡터뿐 아니라 단어 벡터를 만들 때도 이런 통사 구조를 고려하면 더 잘 할 수 있다는 건데, 이거는 그냥 구문 분석하지 않고 그냥 벡터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 위쪽에 잘, 부사 잘과 형용사 좋다가 품사는 다르지만 의미가 비슷하니까 가까이 놓여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통사 구조를 고려해서 벡터화를 하면 같은 품사를 갖는 단어들끼리 이렇게 뭉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의미뿐 아니라 이런 문법적인 속성까지 고려해서 벡터화를 하고자 한다면 제가 제안한 방식을 사용하면 더 좋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한국 근현대 소설의 문체 분석입니다. 우선 변수가 두 개가 있을 때는 훨씬 더 직관적으로 분석하기가 쉽습니다. 50명의 학생이 5과목의 시험을 쳤다고 할 때 그중에 영어와 수학 두 과목만 가지고 2차원 평면에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오른쪽 위에 있는 학생은 두 과목 더 잘하고 왼쪽 위는 뭐 수학만 잘하고 오른쪽 아래는 영어만 잘하고 왼쪽 아래는 둘 다 못하는 학생이다. 그래서 학생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고 교사가 이렇게 학생의 성향에 따라 맞춤형 지도를 해주면 좋겠죠. 그렇지만 5과목을 다 한꺼번에 고려하면 5차원이 되기 때문에 인간이 직관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차원 축소 기법을 이용해서 2차원으로 축소를 해서 그래프를 그리고 파악을 하면 좋을 텐데, 그래서 뭐 이렇게 간단한 코딩을 좀 하면 5차원 데이터를 다 고려해서 2차원 평면상에 놓을 수가 있고, 여기서 이 그래프에서 가까이 놓인 학생들은 어떤 과목을 잘하고 어떤 걸 못하는지 하는 학업 성향이 비슷한 학생들이 됩니다. 이건 PCA, 이거는 MDS, 이거는 TISN이라는 약간은 다른 차원 축소 기법을 이용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106개 한국 근현대 소설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문체 변수를 5가지를 조사했습니다. 하나는 패러택틱 스타일이냐, 하이퍼택틱 스타일이냐라고 하는 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거를 좀 오퍼레이셔널라이즈 해서 연결어미대 전성어미 비율, 그다음에 서사적 문체냐, 묘사적 문체냐 하는 걸 알아보기 위해서 두 가지를 썼습니다. 동사 대 형용사 비율, 보조용언 있다의 비율, 그다음에 만연체냐 간결체냐를 알아보기 위해서 문장 길이, 어휘 다양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TTR을 약간 변형해서 썼습니다. 예, 이거는 하이퍼택틱 스타일의 제품의 사례고, 페라택틱 제품의 사례고요. 보조용언 있다가 묘사적 문체에 중요하게 쓰인다는 걸 보여주는 예고요. 근데 이제 동사 형용사 비율과 보조용언 있다의 비율은 서로 상관관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TTR 그 자체는 작품이 길어지면 이 수치가 올라가는 경향이기 때문에 이 자체로서는 공평한 지표가 될 수가 없어서 이걸 좀 변형을 해서 좀 더 공평한 지표로 만들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06개 소설에 대해서 마치 106명의 학생이 5과목 시험을 친 것과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 중에 수치형 변수만 추출해서 아까처럼 PCA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여기서 사랑 손님과 어머니는 주요 소유 작품인데 어린 소녀의 관점에서 1인칭 관찰자 시점이니까 다른 소설들과 문체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났고, 오른쪽에 봄봄 금 따는 공바 동백꽃 등 그 김유정의 작품들이 다른 작품들과 멀리 떨어져 있고, 그래서 이 문체의 특성이 어느 정도 잘 반영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PCA, 이건 MDS, 이건 티즈니의 분석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군집 분석을 통해서 문체적 특성이 비슷한 작품들을 이렇게 클러스터로 묶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변수를 사용해서 작자가 누군지 모르는 작품을 집어넣어서 작자를 추정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이 작품이 긴 건 좀 쪼개서 470개로 만들어서 그 파이캐럿이라는 오토 머신러닝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학습을 시켰습니다. 나이브 베이스라는 기계학습 모델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고요. 그래서 이 결과를 이렇게 했는데 정확도가 그러니까 만족스럽지 않아 30몇 % 정도밖에 나오질 않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동일한 위치에 많은 작품들이 몰려 있고 겹치기 때문에 이 5가지의 통계 지표만 가지고는 작자를 구별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실패한 제 연구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나라 때 두보의 시를 약간 TF, IDF를 이용해서 벡터화를 하고서 이거를 약 30만 수의 한시 데이터로
훈련을 시키고요. 그 중에서 유니그램 한 글자짜리, 그다음에 바이그램 두 글자짜리를 뽑았습니다. 그 두보의 특징을 나타내는 100개, 100개, 200개를 뽑았고요. 그 당나라 때 시인 12명 가운데 두보냐 두보가 아니냐라고 하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과제를 줘서 기계학습 모델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예. 그렇게 했을 때 선형 판별 분석이 약 91% 정도의 정확도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고요. 이 선형 판별 분석 모델을 더 튜닝을 했습니다. 근데 91%라고 하면 굉장히 뭐 성능이 좋은 것 같지만 사실 이 당대 시인 한 만수 중에 두보의 시는 약 10분의 1이 약간 넘는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뭐 그렇게 만족스러운 정도는 아니었고요. 여기서 이 혼동 행렬, confusion matrix에서 왼쪽 위하고 오른쪽 아래는 이 기계학습 모델이 정답을 맞춘 것이고, 그 나머지 두 개는 틀린 건데, 두보의 작품이 아닌 거를 두보 작품이라고 오인한 사례는 68개로 매우 적습니다만, 두보의 작품인데 이거를 놓친 게 219개로 꽤 많았습니다. 즉, 이 기계학습 모델은 아직, 그러니까 두보의 작품 중에 놓치는 것이 많다는 점이 아쉬운 점이었는데요. 이거는 피처 임포턴스 맵이라서 이 기계학습 모델이 이 인풋 데이터를 두보의 작품으로 판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단어들이 나와 있는데, 저도 두보의 시를 많이 읽어봤습니다만 두보 시에 상당히 중요한 특징들이 많이 포착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는 두보 시의 토픽 모델링인데 시간을 제가 너무 오버한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